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5부 3장과 4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볼커, 인플레를 잡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상황을 정리하면 인플레라는 거대한 용의 분노가 거의 10년째 지속되어 있었고 달러는 금 가격에 비해 거의 90% 하락함으로써 미국 경제는 물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때 미국 연준의 신임 총재가 된 폴 볼커는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고 판단하고 정책 금리를 20%로 끌어올렸다. 금리가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했고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의 매력에 끌려 은행으로 발걸음을 올렸다. 당시 물가 상승률이 14%인데 은행의 예금 금리가 20%이니 실질 금리로 계산해도 무려 6%의 고금리였다. 경제에 강력한 불황이 불자 부채에 시달리던 많은 농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성난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에 있는 연준 건물 앞으로 몰려들어 금리 인상을 항의했다. 그러나 폴 볼커는 1981년 여름까지 고금리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고 결국 인플레는 꺾였다. 도표 5-3에 나와 있듯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80년 4월 14.6%에 이르렀지만 1983년 7월에는 2.36%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에는 탄탄대로가 이어졌다. 인플레 압력이 약화된 것을 확인한 후 미 연준은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1983년 3월에는 금리가 3.6%까지 떨어졌다. 또한 레이건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감세 정책 영향으로 부유층 및 기업의 세금 부담이 약화되며 금융시장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1980년 4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817포인트에 불과했지만 1983년 3월에는 1130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1983년처럼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1980년처럼 돈을 쬐면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조앤과 리처드 스위니 부부가 1978년 통화 이론과 그레이트 캐피톨 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풀어보자. 스위니 가족은 1970년대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했는데 이때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 150명이 공동 육아조합을 결성했다. 이 육아조합은 다른 품앗이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쿠폰을 발행했다. 쿠폰 한 장으로 한 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었으며 아이를 돌보는 부부는 아이를 맡기는 부부에게서 시간만큼 쿠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쿠폰이 유통되어야 하는데 다들 쿠폰을 모으려고만 할 뿐 쓰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육아조합의 활동은 쇠퇴되었고 육아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육아조합이 쇠퇴하고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간 이유는 간단하다. 부부들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효 수요가 부족했을 따름이다. 쿠폰을 모으는 데만 신경 쓰고 쓰지를 않았기에 전체 활동이 둔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육아조합관리위원회는 매우 단순한 답을 내놓았다. 쿠폰을 늘리는 것이었다. 어떻게 쿠폰을 늘리냐고? 간단하다. 몇 달이 지나도록 쿠폰을 쓰지 않으면 쿠폰으로 아이를 맡기는 시간을 줄였다. 예를 들어 쿠폰 수령 후 2달이 지나면 30분밖에 아기를 맡기지 못하는 식으로 조정했다. 즉 인플레를 일으켜 쿠폰의 저축을 막고 소비를 장려한 것이다. 이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쿠폰을 보유하는 게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다는 것을 안 부부들이 서로 쿠폰을 사용하려 했고 육아조합의 불경기는 일거에 해소되었다. 이 비유에서 쿠폰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해당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인플레 기대가 높아지며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소비보다 저축을 유도하면 인플레 기대가 약화되고 불경기가 출현한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왜 1930년대 미 연준은 폴 볼커와 같이 가단성 있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까? 여러 차례 언급했듯 근본이제 때문이다. 불황이 출현해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 금이 해외로 유출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고 그 결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무력화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한 번에 같이 금리를 내리는 등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했지만 당시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리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는 불운이 닥치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중앙은행의 행동을 가로막던 족쇄가 사라졌다. 그 족쇄는 근본이제였다. 환율이 1년에 10% 이상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금리 인하로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해외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2년부터 83년 연준이 10% 가까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각각 13억 달러와 18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발생한 일을 들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항상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다만 근본이제와 달리 다양한 요인이 자금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잠깐 시야를 돌려 1980년을 전후해 국제유가 상승 탄력이 둔화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4장 1986년의 유가 급락 어떻게 발생했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한 이후 국제금 가격이 급등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금 가격만큼은 아니어도 원유 가격도 급등했다. 닉슨 쇼크 직후인 1971년 9월 석유 수출국 기구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원유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오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오펙 회원국들은 1971년 8월 15일에 있었던 국제통화체제의 변화로 인해 실질 소득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경우 배럴당 손실분을 상쇄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 가격 인상을 취할 것이다. 오펙이 원유 가격 인상에 나섰던 건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수령하기 때문이다. 즉 금에 대해 달러 가치가 90% 하락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수출국은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 이후 오펙이 즉각 유가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강력했고 중동의 산유국들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선진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벌어진 욤키푸르 전쟁은 오펙에게 대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 전쟁은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시리아 골란 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쟁 기간 동안 자신들의 동맹국에 대량으로 물자를 보급했고 이로 인해 이 전쟁은 두 강대국의 간접 대결처럼 비춰졌다. 전쟁 초기에는 소련이 지원하던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우세했지만 미국이 지원하던 이스라엘이 반격을 개시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특히 시리아군이 골란 고원을 잃고 본토까지 침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집트군이 공세를 강화하다 반격을 허용하면서 수에즈 운하까지 밀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확전을 기피하고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도 전세를 뒤집기 어려워졌음을 인정하면서 10월 25일 휴전에 이르렀다. 전쟁은 단기에 끝났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해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의 승기를 빼앗았다고 판단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에 대해 원유 금수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1973년 6월 국제 유가는 배럴당 3.6달러에 불과했으나
8월 4.4달러를 거쳐 1973년 1월에는 급기야 10.1달러로 인상되며 제1차 석유 파동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1979년 2월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롭게 들어선 이란의 회교 원리주의 정부가 반미 노선을 강화하면서 국제유가는 폭등했고 나아가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1980년 9월 이란을 침공하면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1979년 1월까지만 해도 석유 가격은 배럴당 14.8달러 내외였지만 1980년 4월 39.5달러까지 급등했다. 그런데 제2차 석유 파동의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1983년 2월 석유 가격은 배럴당 29달러로 떨어졌고 급기야 1986년 3월에는 12.6달러까지 폭락하고 말았다. 세계 2위와 4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란과 이라크의 석유 생산이 1988년까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가는 폭락했을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의 금리, 특히 실질 금리가 인상된 것이다. 도표 5-4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실질 정책 금리가 1980년대 초반 8%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할 실익이 확대되었다. 실질 정책금리란 정책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인데 인플레를 감안하고도 수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은행 예금 이자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은 산유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의 인상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사라진다. 나아가 달러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때 상품을 비롯한 이른바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71년 닉슨 쇼크에서 확인되듯 금을 비롯한 전 세계 상품 가격이 폭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치가 흔들린 데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달러의 위상이 다시 예전처럼 굳건해지면 원유나 금처럼 변동성이 큰 이른바 위험 자산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1980년을 고비로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질 금리가 하락하던 1983년부터 유가가 하락 흐름을 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상품 시장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왜 상품 시장은 20년 주기로 움직일까? 그리고 6장 오브로부터 얻은 교훈 중앙은행의 마사지 마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